지금부터 제2차 원내 정책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김동철 원내대표께서 개회 선언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바른미래당 제2차 원내 정책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김동철 원내대표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헌법은 국가의 최고, 최상위 기본입니다. 개헌은 공동체 전체의 합의에 의해서 국민 통합과 국가의 안정적 발전에 기여하는 절차 및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의 개헌은 대통령과 청와대 참모들이 주도하면서 국회를 전면 무시한 채 진행될 뿐만 아니라 국민 통합에 기여해야 할 개헌이 거꾸로 나라를 흔들며 갈등과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청와대 개헌안은 국무회의 심의도 거치지 않았고 법제처 심사조차 거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헌법학자들의 지적처럼 청와대가 주도하는 개헌안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헌법 제89조에 대한 위헌 소지가 있을 뿐 아니라 국무회의를 단순한 요식행위로 생각하는 오만한 발상입니다. 현행 헌법도 지키지 않으면서 개헌을 하겠다는 이런 자가당착이 어디 있습니까? 국회도 패싱, 국무회의도 패싱, 법제처도 패싱, 처음부터 끝까지 오로지 청와대뿐입니다. 국무위원인 법무부 장관을 배제하고 대통령의 개인 비서에 불과한 민정수석 주도로 개헌안을 이벤트하듯 하나하나 발표하는 이런 행태야말로 국민을 우롱하고 여당을 침묵의 거수기로 전락시키고 야당을 철저하게 무시하는 제왕적 대통령의 폐해 그 자체입니다. 제왕적 대통령제를 청산하는 개헌과 함께 정치개혁의 완성을 위해 동시에 추진돼야 하는 것이 국민 대표성과 비례성을 강화하는 선거제도의 개혁입니다. 선거제도 개혁으로 대화와 협치의 제도화를 이뤄내야 합니다. 현행 선거제도는 과거 적대적 양당제의 산물이고 일종의 제도 적폐입니다. 청와대와 민주당은 제왕적 대통령제 청산이라는 국민적 요구를 과감하게 수용하고 아울러 자유한국당은 국민 대표성 강화를 위한 선거제도 개편 과제에 대승적으로 결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지금의 경제 상황에 대해서 둔감한 것인지 알면서도 근거 없는 낙관론으로 무작정 버티는 것인지 검증되지도 않은 소득주도 성장론의 허상에 아직도 기대고 있는 것인지 거듭 묻습니다. 지금 한국 경제는 저성장 고착화의 위기가 현실화하면서 이를 타개할 근본 대책을 마련하는 일이 시급합니다. 과거 경제성장을 이끌었던 주력 산업들은 침체되어 전통적 일자리는 사라지고 기업들은 각종 규제에 막혀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하지 못한 채 한국을 버리고 해외 시장으로 떠나고 있습니다. 한국은마저 최근 보고서에서 생산성 격차를 줄이기 위해 규제 약화와 노동시장 유연성 확보, 한계기업 구조조정 등이 진행돼야 한다고 충고했습니다. 이주열 한은 총재도 신성장 동력을 위해 제한적 규제를 속도감 있게 완화하여 정체된 산업 생태계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난해 대한상공회의소의 국내 신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700여 개의 신산업 기업들은 규제 애로를 가장 큰 문제로 들었습니다. 그만큼 신성장 동력을 위해 규제 개혁이 절실하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과거 김대중 대통령이 주도한 IT 혁명과 문화산업 융성 이후 특별한 성장 동력과 수익 모델을 전혀 창출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포괄적인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 혁신부터 시작하여 규제 프리존 특별법 등으로 우리 기업들이 4차 산업혁명에 앞장서 대비하고 혁신 기술을 키우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 경제의 회생은 바로 과감한 규제 개혁과 적극적인 구조 개혁에 달려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성공의 핵심 관건도 경제와 민생에 달려 있음을 거듭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이상호 정책위원장님 발언 듣겠습니다. 일방적인 정부 개헌안 발표가 3일에 걸친 버라이어티 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3부작 개헌쇼다, 헐리우드 액션이다 라는 표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네 편, 내 편을 나눠서 전선을 형성하고 국민 분열을 통해서 개헌 의도를 호도하고자 하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벌리는 신종 언론 지면 점령 작전이라고 저는 평가합니다. 내용 없는 형식은 있을 수 있어도 형식 없는 내용은 존재하기 힘들다는 그 뜻을 반드시 청와대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1987년 10월에 이루어졌던 국민의 염원을 담은 국회 합의의 개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 당시 5공화국 군부 세력의 집권 시대였습니다. 그때도 개헌은 국회 합의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그때 반대했던, 투쟁했던 그 세력들이 지금 와가지고 이 민주화 시대에 개헌을 힘으로 몰아붙이는 것은 정말 역사를 한참 돌려도 많이 거꾸로 되돌린다는 것을 인식해 주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서울시 의회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4인 선거구제를 반대하면서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 4인 선거구제 도입을 무산시켰습니다. 이는 비단 서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인천, 경기, 대전, 부산, 경남 등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뜯어 고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풀뿌리 민주주의입니까? 거대 양당이 당리당략으로 야합하면서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이런 행위에 대해서 깊은 반성이 필요합니다. 우리 정치개혁 소위원회에서도 우리 당 김동철 원내대표가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 법률안과 정의당 심상정 의원께서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비롯해서 다수의 법률안이 회부되어 있음에도 논의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왜 못하냐? 거대 양당이 반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거대 양당, 두 기득권 정당의 욕심 때문에 이 법률안에 대해서 논의할 수조차 없는 이 슬픈 현실이 지금 대한민국입니다. 이게 과연 나라다운 나라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두 거대 양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민주주의를 짓밟는 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개헌에서는 지방 분권 강화를 운운하면서 민의를 제대로 수렴할 4인 선거구제에 대해서 침묵하는 게 정의인지 묻고 싶습니다. 오늘 오전 10시에 정개특위 소위가 열립니다. 시급한 논의는 기초의회 정수에 관련된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올라온 안건들 모두 양당의 기득권만 배불리는 법안들 뿐입니다. 오늘 반드시 정말 국민이 염원하는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안 법률안도 함께 상정돼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자치분권을 만들기 위한 논의가 꼭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GM이 한국에 손 벌리면서 5년간 6,000명을 감축한다. 한국 GM이 최근에 우리 정부에게 제출한 외국인 투자 지역 지정 신청서에 5년간 인력을 6,000명 감축하고 연간 생산량을 20만 대 이상 축소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우리 정부의 금융 지원과 세금 감면 혜택을 요구하면서 대규모 구조 조정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 얘기는 세금은 안 내고 인원은 국민에게 약속했던 50만 대 생산 운운하더니 이제는 30만 대로 줄인다는 것이고, 또 신규 채용은 달랑 7명 하겠다고 하면서 6,000명을 감축하겠다고 합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인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이동걸 한국산업은행 회장은 5천억을 들여서 10만 개 일자리가 유지되면 나쁜 장사 아니다 라고 하면서 한국 GM 지원을 강력하게 시사했습니다. 그간 정부는 선실사 후 대책을 세운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정조사는 하지 말자고 했는데
이동걸 산업회장은 벌써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5천억 투입에 10만 개 일자리를 유지한다고 합니다. 도대체 무슨 계산으로 10만 개 일자리라고 하는지, 그런 꼼수로 GM이 애초부터 원했던 국민 세금 5천억을 캐시로 주겠다고 작정한 것입니다. 정말 엉뚱한 곳에 머리를 쓰고 있습니다. GM 사태 발생한 지 수개월이 지났습니다. 근로자 협력업체들은 GM의 고위 물량 축소로 죽어가고 있는데 정부는 해결한다고 말로는 외치면서 아무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해결 의지는 안 보이고 정치적 이슈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남북 관계 개헌 등에만 단호하게 대처하지 마시고 GM 사태와 같이 국민이 먹고 살다가 죽어갈 수 있는 그런 민생 문제 해결에도 단호함을 보여주기를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문재인 정부 그 야당이 하는 쓴소리를 귀담아 듣기를 바랍니다. 과거 김동철 대표께서 교육단체 대표 연설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총리는 어디 가고 내각은 보이지 않고 청와대 비서들이 앞장서서 국정을 주도하는 모습들은 과거 정부와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청와대 비서들의 국회 청문회, 인사청문회까지 도입돼야 될 그럴 판이 됐습니다. 그 국정농단에 분노하면서 적폐를 뿌리 뽑겠다는 뽑겠다고 하더니 말 바꾸기 정부가 되고 또 도로 박근혜 정부가 돼서 역사를 거꾸로 되돌려가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진정 각성을 해야 할 것입니다. 청와대 권력을 내려놓고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고 국민들과 약속했습니다. 그 의미가 단순히 청와대를 광화문으로 옮기겠다는 것입니까? 왜 총리, 장관은 오간데 없고 모든 권력의 중심에 청와대만 보이고 있는지, 또 대통령 비서들만 보이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왜 민주당은 대통령 말이라면 신주단지 모시듯 하면서 대통령 스스로 손바닥 뒤집듯 말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왜 한마디도 없는 것입니까? 그 정부 초기 내각 구성에 스스로 약속한 인사 5대 원칙, 또 인사 추천 실명제 등 국민과의 약속은 누가 했습니까? 그런데도 약속을 걷어차버리고 국민들께 아무런 설명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누차 얘기했던 공공기관의 낙하산 인사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적폐 중에 적폐라며 지금 강원랜드를 비롯해서 공공기관의 인사 문제를 놓고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문재인 정부가 지금 공공기관은 물론이고 심지어 민간 부분에서까지 낙하산 인사, 보훈 인사로 내려꽂고 있습니다. 누차 말씀드렸지만 공공기관의 장들의 낙하산 인사를 지적해 왔는데 최근에 농어촌공사 사장에 최규성 전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습니다. 또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에 김동만 문재인 캠프 노동위원회 상임 공동위원장을 앉혔습니다. 제가 판넬로 만들어 왔는데 지난번 말씀드린 과거에 대한석유협회 회장, 그리고 가스안전공사 사장, 한국도로공사 이사장, 한국마사회 회장 등 문재인 캠프 그리고 전직 민주당 의원들이 이미 임명이 된 것입니다. 이건 여러 번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공공기관의 사회이사 감사들까지도 모조리 지금 문재인 캠프의 인사들로 채워놓고 있는 것은 적폐 중에 적폐 아니겠습니까? 말씀드린 농어촌공사 사장,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그리고 지금 국민연금공단 감사로 지금 김성주 연금공단 이사장조차도 낙하산 인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사장의 전주고등학교 선배인 KBS 전주 반송 총국의 보도국장, 전 보도국장이었던 이춘구 보도국장을 임명했습니다. 또 잘 아시다시피 비리백화점이라고 불리는 그랜드코리아 레저, 서울에 부산에 있는 외국인 카지노를 운영하고 있는 문광부 산하의 공공기관인 GKL 감사로 임창규 전 민주통합당 사무구청장을 임명했습니다.
또 LH 감사로 문재인 캠프 미디어 특보를 한 허정도 감사, 그리고 금융감독원 감사로 문재인 캠프 출신의 대통령 경희대학교 후배인 김우찬 고법 판사를 임명했습니다. 그리고 아래 나와 있는 여러 지금 사회이사들, IBK 기업은행, KB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신한금융지주, 한국전력공사, 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원장, 정보화진흥원 원장 후보 등군으로 모두 지금 문재인 캠프의 사람들로 후보군들이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실제로 현실로 이루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다시 한번 쓴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과거 민주당의 여러 의원들께서 박근혜 정부의 낙하산 인사, 과거 정부에 대해서 끊임없이 문제 제기를 해오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또다시 적폐 중에 적폐라고 하는 이런 인사들을 하면서 어떻게 지금 강원랜드의 부정취업과 관련해서 문제를 삼을 수 있겠습니까? 결국에는 공공기관장도 낙하산으로 인사하고, 그리고 그걸 감시해야 되는 감사, 상임감사까지도 모두 낙하산으로 인사하니 그 공공기관이 잘 운영될 리가 있겠습니까? 채용 비리가 없어질 수 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성을 감안해서 문재인 정부는 야당이 문제 제기하는 것들에 대해서 시정하기를 바랍니다. 정의로운 결과를 만들어내야 될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임종석 실장 지난 운영위 발언에서 공공기관에 정치권 인사가 간다고 해서 무조건 낙하산 인사가 아니라고 본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것은 과거 민주당이 야당 시절에 했던 말과 전혀 배치되는 말입니다. 또 대표적인 낙하산 인사로 불리웠던 한국철도공사의 오영식 사장은 국회 질의 과정에서 철도 관련 일을 한 적이 있느냐라고 묻는 의원에게 나는 철도를 많이 탄다, 이런 어이없는 대답을 했습니다. 이게 국회를 희롱하고 아주 오만스러운 아전인수격 해석이 아니겠습니까? 뭔가 달라진 것을 보여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 과거 정부와 다르다는 것을 보여줘야 국민들이 인정할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솔직해지시길 바랍니다. 절대 권력을 잡고 보니까 과거는 과거고 옛날 말은 하나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솔직하게 말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양심 있는 정부라고 평가될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비서들의 폭주를 멈추고 적폐의 전철을 벗어나야 될 것입니다. 이걸 돌이키지 않는다면 그 이중적 행태에 대해서 반드시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을 경고하는 바입니다. 다음 헌정특위 간사를 맡고 있는 우리 김관영 의원님 오랜만에 나오셨는데 발언이 있겠습니다. 먼저 좀 발언 배려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국회 헌정특위 바른미래당 간사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에 대해서 구체적인 강론에 대한 평가에 앞서서 정말 이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왕적 대통령의 일면을 보는 것 같아 매우 씁쓸합니다. 양심 있는 목소리를 들려주었던 여당 의원님들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양심의 목소리를 들려주십시오. 제1야당의 반대로 개헌안 부결이 명백한 상황에서 이렇게 밀어붙이는 것은 개헌 발의 절차 자체를 무시한 독선과 오기의 발현입니다. 이것은 권위주의 시대에서나 가능한 일입니다. 또 선거 공약을 했기 때문에 내 역할은 다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면피용에 그칩니다. 또 국회가 해야 할 일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겠다는 철저한 국회를 무시하는, 의회 민주주의를 무시하는 행태입니다. 또 국민 분열을 초래하는 일 뿐만 아니라 지방선거용 쇼용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개헌안 발의를 처리하고 하루빨리 생산적인 논의가 가능한 구조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개헌 시기에 관해서 대타협을 하고 국민 앞에 같이 약속을 하기를 촉구합니다. 필요하면 개헌 절차법이라도 만들어서
여야 합의 사항을 이행을 강제하고 담보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의 개헌안에 표의 비례성을 강화하겠다, 지방분권을 강화하겠다는 얘기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 여당은 전혀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말씀해 주셨는데 서울시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당초에 선거구 획정위원회에서 37개 지역을 4인 선거구로 확정했습니다마는 그 뒤로 수정한 7군데, 결국은 한 군데도 없이 전부 2인 선거구로 쪼갰습니다. 이것은 정치적인 폭거입니다. 거대 양당의 담합을 통해서 정당 민주주의의 후퇴를 초래하고 촛불 민심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태입니다. 서울뿐 아니라 17개 광역의회에서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그동안 선거제도를 개혁해서 표의 등가성을 높이자고 주장해 왔습니다. 이번 사태야말로 중앙당 차원에서 진상을 파악하고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할 일입니다. 더 이상 눈 감고 아웅하는 이런 행태 중단해 주십시오. 앞으로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는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선거구 획정위를 만들고 그 획정위의 안에 따라서 정치권이 기속되는 그러한 선거법 개정이 절실하고 그러한 방향으로 반드시 법 개정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초의원 선거구에서도 광역의회에 맡기지 않고 공직선거법으로 직접 3인 내지 5인을 정하도록 하는 김동철 원내대표가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반드시 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추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국방위 간사를 맡고 있는 김중노 최고님 말씀하겠습니다. 어제 한미연합훈련이 시작되는 게 4월 1일부터 한 달간 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문제가 지금 40년이 되는데 훈련 시작한 지가. 그리고 이 훈련은 미국이 세계 주요 동맹국들하고 실상 연종 계획되어 있어서 쭉 되어 있는 걸 뭐 지금까지 저희가 무슨 연기한다, 취소한다, 뭐 축소한다, 통합한다, 또 가을에 있을 을지 프리덤 훈련하고 뭐 통합하는 별별 얘기를 다 하면서 지내왔습니다. 이거는 지금 한미동맹에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근간으로 해서 전자권을 실행에 옮겨보는 훈련입니다. 새로 생긴 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걸 가지고 뭐 지금 어제 발표하면서 무슨 뭐 언론에 전략자산 전개는 언론에 뭐 공개도 안 하겠다는 식으로 하면서 무슨 숨어서 하는 훈련처럼, 물론 전략적으로 숨어서 뭐 적에게 알리지 않기 위해서 은은표를 하는 건 좋지만 이거는 남북관계하고 연결해서 지금 그러고 있어요. 거기에 브룩스 연합사령관이 불만스럽게 워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한미동맹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우려가 굉장히 됩니다. 지금 뭐 군사적으로 안 되니까 관세폭탄, FTA 뭐 협상에서 아주 어려움을 겪어야 되고, 또 특히 또 최근에 어제 제가 말씀드린 방위비가 드디어 예상을 1조 1,000억까지 올라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사드 1개 포대 운영비까지 해서 그렇게 지금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들이 통상 위기 다음에 기회가 올 것이다 이러지만 저는 지금 남북관계가 기회를 잡았는데 정부의 노력으로 위기가 되지 않을까 저는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뭐 늦었지만 훈련 일정이 확정돼서 뭐 공표돼서 굳건한 한미동맹을 확인하고 유사시에 우리 영토를 수호할 실전 대비태세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연한 결정을 두고 참 다행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는 현 상황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지금 뭐 남북관계에 지금 해빙 무드가 오고 있지만 뭐 주변은 좀 급박하게 돌아갑니다. 북미, 남북 대화 정상회담 앞두고 한미, 한중일, 남북미까지 오늘 아침에 나와요. 거기에 또 일본도 패싱당할까봐 북한하고 뭐 회담을 하겠다고 좀 제안을 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 언론 보도에 따르면 남북미 북미 정상회담을 앞둔 시기임을 감안해서 미국의 항공모함과 같은 전략자산을 이번 훈련에 배치하지 않기로 하는 등 훈련 강도가 대폭 축소되어 있고 4월 한 달에 그냥 정상회담 전에 끝낸다고 합니다. 어제도 제 번개불에 콩태 먹듯이 하는 훈련이 과연 효과가 있겠느냐 하는 말씀도 드렸습니다만 참 여러 가지로 우려가 됩니다. 물론 정부가 일본은 기대치를 훨씬 뛰어넘는 외교 성과인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 성사를 높이 평가합니다. 그러나 이번 회담 성사는 우리의 최종 목표인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로 가기 위한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수십 년간 화전양면 전술로 한국과 미국을 비롯해서 전 세계를 우롱하고 농락했던 북한의 진정한 변화를 확인할 만한 뚜렷한 징후는 없습니다. 이 대목에서 트럼프가 외쳤던 25년간 속아왔는데 다시는 속지 않겠다라는 그 말의 의미를 되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회담을 약속할 시기이지 회담이 종료되고 성공한 협상으로 마무리되어 가시적인 성과를 손에 쥔 시기가 아닙니다.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 치열하게 협상 카드를 고민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북한은 이미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로 수세에 몰려있고 마지막 출구를 찾기 위해 대화에 나선 상황입니다. 지금은 불필요한 대북 저자세를 자처하며 훈련 규모를 축소할 때가 아니라 더욱 훈련 규모 강도를 높여갈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연합훈련은 미국이나 유엔의 제재와 압박의 효과를 높이는 데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겁니다. 우리가 가진 패를 버려가면서까지 북한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겠다는 정부의 북한 눈치 보기 행태는 매우 부적절합니다. 물론 남북대화와 북미대화가 잘 이루어져서 비핵화가 이루어져서 항구적 평화의 수순으로 간다면 그보다 좋은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가 그걸 원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만약 실패했을 때 북한은 결국 핵무기를 완성하고 우리 국민 치러야 할 대가는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전략자산 추가 배치, 한미연합훈련 기간 연장, 참석인원 확대를 통해 결연한 비핵화 의지를 보여주는 우리가 가진 협상카드 효과를 극대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회담 성사는 큰 성과이면 틀림없지만 장밋빛 기대만으로 대북 문제를 접근해서 우리가 가진 협상카드를 버리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산자위 간사를 맡고 계신 정홍천 최고위님 바로 묻겠습니다. 다시 한번 대통령 일자리 상황판 오픈해놓고 그 다음에 한 번도 제대로 공개하지 않는 것을 문제 제기를 하면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추경 예산 4조 원 우리 대표께서 적극 반대한다고 했습니다. 그 반대를 뛰어넘으려면 작년 12조 추경에 대한 결과를 낱낱이 정부가 국민에게 국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지금 내용으로 보면 투입된 추경의 영향의 효과도 별로 없었습니다. 집행률도 굉장히 낮았습니다. 청년 체험 공제 같은 경우는 55%. 또 예산을 그렇게 2배로 올렸는데 214%를 올려놓고도 또 거기에 지금 현재 7% 정도. 정부 주도 돈으로 일자리 해결되지 않습니다. 지금 한 1년 문재인 정권의 정책을 보면 기업 기살리는 정책으로 가는 전 세계의 그 추세, 다시 얘기하면 규제 개혁, 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일자리 또 기업 창출을 위한 규제 개혁, 규제 프리전법이나 산업 서비스 기본법을 그렇게 해결해야 되는데도 그거는 열중시하고 있습니다. 노동개혁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놓고 기업 목적인 최저임금, 근로시간 단축, 법인세 인상. 그러니 중견기업 사장들을 만날 때마다 해외로 이전 계획만 세우고 있는 그분들을 볼 때 억장이 무너집니다. 그건 그렇게 해놓고 일자리 창출을 하겠다고 정부에서 아무리 예산을 편성한다 해도 그거는
결과가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 거다. 작년 그 해외 투자가 47조 원으로 대폭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하나 정부에 크게 제안을 한 게 뭐였냐면 국내에서 지금 이렇게 해놓고 일자리 아무리 노력해도 성과가 나지 않을 거다. 그러니 이번 기회에 6.1을 기회로 세계 일자리 세계화를 하자. 그 예를 든다면 지금 일본이 한국 그 취업을 2만 명이 넘어섰습니다. 지금 중국 또는 미국 심지어 영국, 프랑스 다 경제 성장의 새로운 그런 기가를 올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에게는 750만의 교민이 있고 165개 공간이 있고 코트라, 코이카 그리고 해외 대기업 지사망을 연계한다고 하면 우리 청년 일자리는 세계화를 통해서 많은 신장을 가져올 거다. 근데 거기에 예산도 아주 부족합니다. 지금 코트라를 통한 K무브센터에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걸 대폭 늘리라 해도 거기에는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한국 내에 청와대 일자리 상황판을 오픈하지 못한다면 전 세계 165개의 해외 대사관에다가 일자리 상황판을 걸어놓고 그거를 대통령이 확인하고 관리한다고 하면 오히려 이 위기를 우리 청년들을 전 세계로 보내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그러한 큰 성과를 거둬올 수 있는 정책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제안을 합니다. 지금 이대로 가면 일자리 재난이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 재난이 올 거를 경고합니다. 네, 신영현 간사님, 여가위 간사 맡고 계시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방통위에 관한 일입니다. 그 방통위는 21일 날 어제죠. 1년 동안 끌어온 페이스북에 대한 제재 문제를 결정했습니다. 3억 9,600만 원의 과징금에 통신사업자와 망사용료 협상을 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아신 바와 같이 페이스북은 국내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 가입자가 페이스북을 사용할 때 속도가 늘어지게 하는 등 차별적인 대우를 해왔습니다. 이런 심각하고 명백한 실정 위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방통위는 손방망이 처벌을 내려서 어떻게 보면 페이스북에 무릎을 꿇은 것처럼 보입니다. 전기통신사업법은 이유 없이 이용자를 차별하는 이런 경우에는 전체 매출액의 3%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페이스북은 연간 글로벌 매출액이 44조에 이르고 국내 매출액도 1천억 이상을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3억 9,600만 원의 과징금은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방통위는 페이스북이 향후 우리나라 이용자를 무시하고 제멋대로 국내 인터넷 환경을 좌지우지하는 이런 행태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바로잡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법의 잣대를 더욱더 엄격하게 드러내야 옳을 것입니다. 방통위는 국내 기업에는 서리빨 같은 칼날을 들이대면서 외국 기업에는 약한 모습을 보여주는 이런 행태를 반복해서는 안 될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이미 국내 인터넷 기업들이 글로벌 인터넷 기업에 대해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경쟁을 하고 있다고 불만하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상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방통위는 이번 손방망이 과징금과 시정명령이 어떤 절차와 기준을 통해서 나오게 되었는지 그 과정과 기준을 낱낱이 밝히고 국민 앞에 설명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과방위 예, 저도 간사 맡고 연관해서 계신 오세정 의원님. 지금 페이스북 얘기가 나왔으니까 아시다시피 사실 페이스북은 우리나라에서만 문제가 아니라 지금 미국하고 유럽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2010년 대선 과정, 미국 대선 과정에서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라는 데이터 분석 회사에 정보를 주고
그것이 선거 이용된 거에 대해서 지금 미국 연방거래위원회가 유럽연합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 국내에서도 미국만이 아니라 인터넷 예언이 커지면서 포털과 SNS가 선거 이용되는 건 다 익숙한 풍경이 되었고, 우리 국내의 경우에도 확인되지 않은 사실인 것이 마냥 게재되고 뉴스의 검색 순위 조작, 포털 댓글 조작 등을 통해서 확대 재선되고 몸살을 앓게 됩니다. 또한 선거철만 되면 여론조사가 난무하고 있는데 이 여론조사의 공정성 또한 확인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해외에서의 그 불법 선거 개입이 확인된 만큼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데이터 분석업체 불법 선거 개입, 왜곡된 여론조사 발표 등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함을 촉구합니다. 이왕 얘기가 나와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그 청와대 발표한 2차 헌법 개정안 초안 중에 경제조항에서 과학기술과는 관련된 내용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청와대는 그 제9조 117조를 원래는 이제 국가는 국민경제 발전을 위해서 과학기술 혁신을 해야 된다는 내용이었는데 여기다가 국민경제 발전 및 국민의 삶의 향상을 위해서 기초학문의 장려라는 걸 집어넣습니다. 이 경제발전 수단에서 국민의 삶을 향상의 수단까지 보면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 조항이 경제에 관한 장에 들어있고 경제발전의 수단에서 과학수 벗어나지 못했다는 점 한계점이 있습니다. 우리 바른미래당은 지난번에 의원총회에서 나온 의원총회에서 과학기술 중심의 국정 운영을 헌법 전문에 명시하여 4차 산업시대를 넘어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고 미래 과학기술 재정립할 것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 사항을 다시 한번 크게 밝히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판노이 간사 맡고 계신 하태경 최고위원.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감사원은 감사원은 직업 상담사 가산점 논란 관련 고용노동부 항명 사태를 즉각 감사해야 합니다. 엊그제 고용노동부 업무보고에서 김영주 장관이 이 진실을 고백했습니다. 부급 635명 이번 4월 9일날 시험이 있는데요. 이 중에 100명만 직업상담직 가산점, 그러니까 100명의 직업상담직만 직업상담사 시험 합격한 사람 가산점을 부여하라고 지시를 했는데 노동부 직원들이 이를 어기고 이 직업상담직 100명뿐만 아니라 635명 전원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으로 바꿨다는 겁니다. 이 가산점이 22점 가산점이 붙는 것이기 때문에 1점 차이로 당락이 결정되는 수험생들 지금 3개월 전에 공고를 한 겁니다. 3개월 전에 시험 변경 계획을 공고를 해서 직업상담사 가산점을 아예 딸 기회를 박탈당한 여러 수험생들이 엄청난 항의가 빗발쳤고 여기에 대해서 장관이 자기는 직업상담직에만 일반직을 제외하고 100명의 직업상담직에만 가산점을 주라고 그랬는데 노동부 직원들이 전원에게 다 직업상담사 가산점 주는 걸로 바뀌었다라고 했고요. 그저께 고용노동부 업무보고 현장에서도 김영주 장관은 내 취지가 그거였기 때문에 100명에만 가산점이 해당된다고 그 현장에서 이야기했는데 그 현장에서 바로 직원들이 이행할 것을 약속한 것이 아니라 장관님 말이 틀렸다는 식으로 오히려 장관 지시사항에 불복하고 항명하는 모습을 현장 업무보고에서도 연출을 했습니다. 채용비리입니다. 이거 시험 계획을 시험 직전에 바꾸는 이거 자체가 가장 큰 채용비리고 대통령이 가장 강조하는 게 채용비리 없는 나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고용부 장관은 이 채용비리 없는 이런 공정성의 가치를 국정에 구현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 밑에 직원들이 그것을 허물어뜨리고 있습니다. 김영주 장관의 지시에 불복하고 항명하는 이 노동부 직원들이 누군지 감사원은 즉각 조사해서 이분들 다 징계를 합니다.
두 번째는 법무부 장관한테 하겠습니다. 법무부 장관은 자존심 있으면 즉각 자진 사퇴하십시오. 대통령이 개헌 주무부처인 법무부 장관이 아니라 조국 민정수석에게 개헌안 입장 발표를 시킨 것은 법무부 장관을 불신임했다는 겁니다. 이 정도도 못 알아차렸으면 정말 눈치 없는 장관입니다. 치욕입니다. 국회에 책임지고 국민에게 책임을 지는 것은 민정수석이 아니라 법무부 장관입니다. 청문회를 통과하고 국회에 나와서 답변하는 것은 법무부 장관이 하는 것입니다. 개헌에 대한 정당성은 법무부 장관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무부 장관이 배제된 것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은 치욕을 느끼고 바로 즉각 자진 사퇴합니다. 마지막으로 강남 지역 아파트 신혼 특별 공급이 금수저 특혜 공급으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강남 지역 아파트는 취약계층에게 아파트를 공급하는 취지에서 마련된 신혼 특별 공급 제도에서 배제돼야 합니다. 이 신혼 특별 공급 제도라는 것은 취약계층 부부들, 신혼 5년 내 부부들, 맞벌이 부부에게 아파트를 쉽게 공급하기 위한 것입니다. 연소득 7천만 원 이하에만 해당이 됩니다. 근데 강남 이번에 특별 공급된 아파트 최저 가격이 10억입니다. 그리고 7억의 현금이 있어야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은 부모로부터 재산을 물려받지, 큰 재산을 물려받지 않은 젊은이들은 아예 취득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근데 이것을 취약계층 특별공급이라고 이번에 공급을 했습니다. 이 강남지역 아파트 취약계층 특별공급은 오히려 금수저와 흑수저의 사회적 위화감만 조장할 뿐입니다. 이 신혼특별공급 말고 그 외 취약계층 특별공급에서도 19살짜리 젊은이가 14억짜리 개포 8단지 아파트를 특별 공급받는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14억짜리면 한 10억 정도 돈이 있어야 되는데요. 이거는 어떤 증여가 있지 않고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있는 자와 없는 자 간의 사회적 위화감만 조장하는 강남지역 아파트 특별 공급 제도는 즉각 폐지되는 것입니다. 네, 안행이 간사목 대신 권은희 최고위원. 네, 경찰 댓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경찰이 이명박 정부 시절에 안보 관련 인터넷상 왜곡되는 정부에 대응한다는 명분으로 인터넷 여론에 대해서 단계별 대응에 의한 대대적인 여론 조작을 한 정황, 그리고 이러한 사항의 비밀 유지를 위해서 면대면 지시를 이용하는 등 치밀한 여론 조작을 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구체적인 여론 조작의 실태가 드러났음에도 경찰은 자체 진상조사에서 댓글 조작 사실에 대해서 애써 의미를 축소하거나 실제 실행되지 않았다면서 변명에 급급하고 있습니다. 경찰의 이러한 태도에 비추어 봤을 때 경찰이 7년간 골마했던 한부에 대해서 스스로 철저하게 도려낼 수 있을지,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을지 의문이 됩니다. 이런 이유로 경찰의 여론 조작 사건에 대해서 수사를 경찰이 맡아서는 안 된다라고 보고, 국회가 국회법 제79조 및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서 경찰 댓글 여론 조작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을 위하여 특검 수사를 해야 한다라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 특검 수사 요구안을 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 예산안의 큰 쟁점이었던 공무원 증원과 관련해서 당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필요한 현장 인력의 증원은 동의를 하되 구조개혁과 인력 재배치가 선행되어야 함을 일관되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산안에 대해서 합의를 하면서
정부가 공무원 재배치 실적을 2018년 2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중간 보고하고 2019년도 예산안 심의 시까지는 결과와 향후 계획을 국회에 보고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이에 따라서 행안부로부터 공무원 재배치 중간 보고를 받았으나 그 내용은 역시나였습니다. 먼저 2017년 인력 재배치 실적에 대한 수요 산출 근거가 명확하지 않았고 각 부처의 자체 판단만으로 재배치 소요를 정했고 행정안전부는 조직진단 한 번 없이 부처의 의견대로 재배치 실적 채우기에 급급했습니다. 또한 인력 재배치의 효과가 무엇인지 행정안전부는 설명하지 못했으며 그에 대한 분석 노력도 전혀 없었습니다. 적어도 인력 불균형의 원인과 현황을 파악하고 어떠한 방향으로 인력 재배치를 할 것인지 주무부처인 행정부가 최소한의 기준과 원칙, 분석은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말 그대로 주먹구구식의 재배치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지적을 통해서 행정안전부로부터 금년 19년도 소요정원 심사부터는 부처 자체 진단 및 행정안전부 진단을 통해서 첫째, 전체 적정 인력 수요, 둘째, 재배치로 충당할 수요, 셋째, 추가 신규 충원이 필요한 수요를 각각 구분하여 제시를 하는 노력을 하겠다는 답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바른미래당은 상임위별로 각 부처의 공무원 재배치 진행 현황을 파악하고 조직진단 등 적정 인원 판단 근거 및 효과 분석을 면밀히 계속 분석해 나가겠습니다. 2019년 예산 편성 시에 동일한 논의가 재현되지 않도록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복지간사인 최도자 의원님 들어뵙겠습니다. 예, 국민연금이 문영표 이사장 시절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통한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작업을 도운 것이 드러나 지탄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SBS에서 당시 국민연금 리서치팀이 제일모직 소유 땅값을 20배나 넘게 쳐져가며 합병 비율을 조작하고 그 결과 국민연금은 막대한 손실을 감수했다는 추가적인 폭로가 있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국민연금 리서치팀은 비상식적인 계산법으로 제일모직 부동산의 가치를 중복 과대 계산하였고 그마저도 부족해 합병 시 2조가 넘는 시너지가 생긴다는 근거 없는 주장으로 합병 찬성을 뒷받침했습니다. 기금운용본부는 아직까지도 통합 당시의 판단 근거 자료를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있으며 언론과 시민단체의 투명한 자료 공개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정부에 요구합니다. 국정농단 세력과 결탁해서 자료를 왜곡하는 관련자를 밝히고 처벌해 주십시오. 나아가 국민연금의 투자와 관련된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보장하는 제도 개선책을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 교문위 간사 맡고 계신 이동석 의원님 발언 있겠습니다. 네, 문재인표 개헌안 즉각 처리하라.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발 개헌안 내용을 오늘 마지막으로 3일간 발표하고 26일 발의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독선, 독단, 독재, 삼독 개헌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지막까지 국회 합의를 존중하겠다. 6월 지방선거 때 개헌안 동시투표 합의하면 정부 개헌안 발의하지 않겠다.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국민 중심의 개헌안을 마련하겠다고 논의했습니다. 언뜻 들으면 그럴싸하게 보입니다. 국회와 국민의 뜻을 매우 존중해 보이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실상을 들여다보면 무리만 개헌이지 대통령 권력유지와 재집권을 넘겨둔 국민 속임용 개헌이라는 것을 의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집권 더불어민주당은 내용상 하자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국회 개헌 특위에서 청와대 입장만 앵무새처럼 되풀이하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여당을 조정하며 억지를 부리고 있습니다. 게다가 청와대가 발표하고 있는 내용적 문체가
많습니다. 벌써부터 언론과 대형 커뮤니티 등에서 논란이 많습니다. 반대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이처럼 국민적 논란도 많고 야사당 모두가 반대하는데도 여당과 청와대가 마위에만 고집하고 있고 부창부수를 하고 있는 것을 보면 분명 6월 지방선거용 개헌이라는데 이론의 여지가 없어 보입니다. 다시 말해 문재인표 개헌안은 국회 하부도 기다리지 않고 국민적 공감대도 없는 지방선거 필승작전의 일환입니다. 그리고 독선, 독단, 독재스러운 삼독 개헌안입니다. 헌법은 우리나라의 시대정신과 체제 그 자체입니다. 국민의 희망에 부응하고 대한민국 청사진을 제대로 담아내야 합니다. 이런 개헌안은 대한민국을 혼란 속에 몰아넣을 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는 대국민 사탕 발림 개헌 사기극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예, 그 공공기관 낙하산 관련해서 제가 발언을 했는데 지금 그 공공기관 낙하산 방지법을 김동철 원내대표께서 발의해서 이미 기재위 소위에서 지금 잠자고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 그 과거 야당 시절에 발의했던 모든 법안들을 지금 말 바꾸고 전혀 동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대표적인 방송법 비롯해서 어제 운영위 법안 심사가 있었고 오늘 전체회의가 있는데 대부분이 민주당 의원들이 대표 발의한 법안입니다. 동의하지 않고 통과시키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정말 부끄럽기까지 합니다. 이런 공공기관 낙하산 방지법 하루빨리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민주당 동참해 주기를 호소드립니다. 네, 이상으로 공개 발언을 마무리하고 비공개로 전환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언론 여러분 협조해 주십시오.